자, 지금부터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젠 AI 세대의 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혁진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혁진 차장입니다. 가장 먼저 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025년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곡점이냐? 바로 부동산 자산에서 많은 유동성들이 금융 자산으로 옮겨가는 정말 좀처럼 나오기 힘든 사이클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만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투자의 결과를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은 이미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M2 광이 통화량의 증가량입니다. 바로 하늘색 표시가 바로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고요. 그 위에 있는 진한 파란색과 빨간색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이 유동성이 바로 금융자산으로 오기 직전이고 그 유동성의 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18%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 기준은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환율 그리고 기준금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편하게 금통위 말고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환율입니다. 그 환율은 바로 그 나라의 금융통화 여력이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게 이 선 차트가 바로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차트가 환율입니다. 자, 이 환율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총재가 걱정하는 이 부동산 과열 우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앞으로 1회에서 2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왜 기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3종 세트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법안이 하나는 통과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엮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면은 우리의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 그 배경은 이 거버넌스 제도의 취약성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 상법 개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 대상입니다. 즉, 이제까지 회사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배임이나 횡령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물적 분할이나 스핀오프 상장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뭐냐면 지금 발의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법인의 배당을 받는 수령자에게는 기존까지는 10억 이상의 배당금의 절반 정도는 배당소득세로 냈어야만 하지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0%보다 더 적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삼성전자의 회장님으로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세전 배당 소득 한 3,400억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법 기준으로 본다면 1,700억 정도밖에는 못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 배당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만약에 35% 이상의 상장 법인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삼성전자 회장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 성향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전 배당액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세후로는 계산을 해보면 1,700억 가져가다가 거의 3,000억 가져가게 돼버립니다. 즉 채찍이 하나 생겼고 당근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미션 바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물려받을 자산이 되게 많으신데 여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시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물려주려면 주식의 시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주사, 홀딩 컴퍼니들의 PBR은 0.2도 있습니다. 0.3도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낮춰봤자 의미가 없게 됩니다. PBR 0.8이 하한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 하등의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 외국인들의 30일 이동평균 수급이에요. 즉 외국인들이 한번 팔거나 사거나 그 포지션의 방향이 작으면 130일, 길면은 280일 가까이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10일 남짓 정도밖에는 사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쭉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머니무브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AI 시대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주제로 크게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AI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침투해 왔는지입니다. 오픈 AI가 4월 말일부터 AI 쇼핑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광고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AI 커머스와 이커머스가 가장 다른 부분은 뭘까? 바로 수수료입니다. 지금 오픈 AI의 챗 GPT 쇼핑 서비스는 심지어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은 수수료가 30%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커머스 밖에 오히려 오프라인 커머스에서 AI를 잘 사용하는 업체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타운이라고 하는 의류회사입니다. 수트, 매트 이렇게 해서 내 신체 사이즈를 AI로 계측하고 내 신체 밸런스를 입력해 놓는 겁니다. 한번 입력이 돼 놓으면 어디를 가든 나는 쉽게 쇼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 나의 여러 가지 얼굴이라든지 이제 신체 사이즈 이제 스캐닝을 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AI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의 혁신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왜 오프라인 채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기회가 높을까? 온라인 커머스의 평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다 아직까지도 4배, 5배, 즉 비싸요. 그런데 오프라인 기업들 보시면 아직까지도 PBR, 자산가치 대비 0.5배 기업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두 가지의 밸류에이션 괴리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보시는 것은 이 오렌지색 차트가 온라인 그리고 노란색이 오프라인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팬데믹 직후에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서로 만나다 못해 조금 있으면 역전이 되기 직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에서의 혁신, AI를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를 주목해 보시면 큰 투자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저의 주종목인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왜 시작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기업, 이제 현대그룹에 종속이 됐죠. 이 기업이 어떤 로봇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금 보시는 우리가 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은 자주 보신 적 있죠. 이 스팟을 개발을 언제 시작했냐면 2005년도에 빅독이라고 하는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어떤 걸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지금 스팟이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죠? 상용화를 명시적으로 2020년도에 했으니까 얼마의 개발 기간이 들었냐면 15년 걸린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3년도 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도 저게 되겠어?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 세계 1등 로봇 기업이 15년 걸려도 우리 눈에 아직 볼 수 없는 상용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옵티머스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옵티머스에서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비전, 아무것도 없이 비전만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자인만 해서 우리를 보여줬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 여름이었었죠. 자, 그런데 형편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바로 23년도 1월에 젠 1세대 로봇을 공개했어요. 뭐지? 21년도 후반부터 23년도까지 불과 1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에 개념적인 디자인에서 로봇을 실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4개월 만에 로봇이 혼자 동작하는 요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넘어서 25년도에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을 보조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큰 산업의 카테고리 3개는 바로 장애인, 고령화, 그리고 방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휴머노이드겠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의 함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두 번째는 AI.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시가총액이 높아지는데, 실제 그 예로 바로 이 피겨 AI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오픈 AI가 협업해서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랬던 시가총액이 투자받은 게 가장 최근치가 50조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폼팩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한 가지의 로봇이 모두 다 수행할 것 같아도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떤 한계냐? 여기 보시면 협동 로봇과 의료 로봇은 움직일 필요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족 보행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로봇들의 배터리는 뭐 2kWh 정도가 되고, 자, 그거는 보통 스마트폰 대비 한 100배짜리 배터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대비로는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 거죠. 이 배터리의 압박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배터리 때문에, 로봇 관련 투자 때문에 배터리 투자를 하신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게 이게 뭐 10대, 20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투자를 휴머노이드 로봇과 엮는 것도 저는 그다지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양쪽으로 진짜 많이 필요한 로봇은 무엇일까? 저는 이 배터리 압박이 없는 사족보행 로봇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 방사능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배운 것은 하나 있죠.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이스라엘 전과 이제 그 이란이 싸울 때도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늘에는 드론, 지상에서는 이런 사족보행 로봇이 군인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주 멀지 않은 시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8년도부터도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실제 제가 소프트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로봇 수출액입니다. 대부분 제조업용 하드웨어가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바로 창업하는 것을 보면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의 창업이 많이 늘어났고 5년 내에 결과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지금은 비록 미국과 중국보다 약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창업자 정신이 맞물려서 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월드 클래스 로봇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젠 AI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AI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Z세대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96년도 생분들부터죠.
대부분이 여기선 Z세대 같은데, 근데 앞으로 이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왜냐? 이분들이 이제 30살의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즉 앞으로 소득, 저축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대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이런 분들은요, 올해 하는 소비가 내년에 늘기 어려워요. 늘리지 않으실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세대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무조건 늘어나는 세대는 Z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30살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속도가 가팔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Z세대의 가장 큰 특징, 글로벌리하게는 바로 다양화입니다. 보시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인종 비율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백인이 72%, 그리고 Z세대에서는 50%, 알파 세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백인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약간의 미국의 백인 약간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한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겠죠. 출산율을 감안하면 이것을 막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죠.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작품 중 거의 15% 이상은 한국 콘텐츠이고, 전 세계 월드 투어에서 탑 10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BTS나 블랙핑크 항상 탑 10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가 사실 이런 세대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비 시프트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성복 3인방이죠. 삼성물산, LG패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3년 평균 매출 성장률 보시죠. 플러스 5.3%.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마이너스.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죠. 무신사, 제틀몬스터, 에이블리 3년 평균 성장률 110%.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소비가 늘어날 트렌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2027년도, 28년도부터는 1위 기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대의 의류 볼륨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트렌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기성세대의 비즈니스는 수요가 10개다 하면은 1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10개를 팔고 한 30개는 세일해서 팔고 30개는 아울렛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손상 처리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 비즈니스죠. 자, 그런데 지금 Z세대의 비즈니스는 정반대죠. 수요가 10개다. 생산은 5개만 합니다. 그리고 그 5개 못 산 사람들은 리세일 마켓에서 사는 거죠. 더 비싸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5개가 나올 때 너무나 잘 줄을 설 수밖에 없고, 그럼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성세대의 비즈니스와는 다른 점은 리미티드 에디션, 수요보다 적은 생산에 있다라는 거죠. 제한된 공급, 그래서 또 줄을 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Z세대의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산업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질 텐데 여기 우리가 에너지 발전원보다는 에너지의 유통 경로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부터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가 만든 다음부터 실제 유입, 마지막 엔드 유저까지 가는데 손실률이 6%에서 노후화되면 15%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봤자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달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인프라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력기기 업종들이 훨씬 더 좋은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인데, 자, 엔터는 공연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연과 앞으로 굿즈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이번에 컴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받을 수 있을까? 거둘 수 있을까? 최근에 보시면 이 공연에 대한 매출액과 평균 티켓 가격은 계속 글로벌리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등을 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년에 1.4조 원 정도를 벌었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1등을 굳이 하지 않아도 탑3 안에만 들면 한 거의 5천억, 그죠? 탑5 안에 들면 한 3, 4천억 정도는 이제 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BTS와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레코드가 BTS는 1등, 2등 했고요.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한 7위권. 근데 이번에 7위권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아파트, 그다음에 코첼라 여기서 대박 냈으니까 5위권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제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질문은 사전에 또 직접 다 질문을 주신 거라서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AI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일자리, 능력, 가치를 지키며 전문성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진짜 뭐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팬데믹 때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코더들을 높은 가격에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죠? AI 시대가 되면서 코더들은 해고가 되고요. 일반적인 코더들은 알고리즘, 아주 소수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AI 기술자들은 1,000억 원을 주고도 데리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저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원 오브 댐 중에선 최고가 되는 방법, 즉 지금 챗GPT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GPT라든지 뭐 퍼플 이런 것들을 잘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넘을 수 없는 벽들 있지 않습니까? 학력, 부모의 재산 이런 것들 이제까지는 넘을 수 없는 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한 번 더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서를 이미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봤어요. 뭐냐면 아예 코딩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챗GPT한테 하루 종일 질문을 통해서 모든 PPT를 자동화시켜 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사람의 이 업무의 사무적인 것의 벽은 없어지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챗GPT나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 대체 불가능이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극적인 소수가 되자.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대체 불가능할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AI를 통해서 더 잘 만들고 쉽게 만들 겁니다. 실제 제가 매주 주간 전략이라고 해서 PPT를 20장, 30장을 만들어요. 많은 뭐 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오너분들께서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절반은 사람이 도와주고요. 절반은 제가 구상하는 것을 AI가 이제 입력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디를 뽑아줍니다. 이제 활용하십시오. 그런 콘텐츠 제작자가 되거나 원 오브 댐 중에서 가장 최고가 되거나 그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 제가 좀 솔직하게 느끼는 바입니다.